쟤는 아직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 아마? 쟤네 아버지도 모른다잖아. 안들 이제 와서 어쩌겠어. 닮기도 했어. 그렇지? 시도둑질은 못한다고 하잖아. 괜히 경치를 들먹거리지 말자고. 근데 제 엄마는 일본에서 뭐 할까? 반하지 뭐. 얼굴이 반반하니까 그걸로 먹고 살겠지. 할머니, 나는 아버지가 누구야? 나더러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를 거라고 했어. 옆편 애들이 그랬단 말이냐? 나도 얼굴이 반반해서 팔자가 보통이 넘을 거래. 이 옆편 애들이 뭔 입방아를 찧었단 말이고.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찢기 어려. 한 번만 더 주둥아리 놀려봐. 아가리를 쫙 찢어 놓을 테니까. 동백꽃집 최송미. 선비댁 타작마당엔 밤낮 없이 애들이 모여 놀았다. 담장이 높은 집엔 선비 어른과 그의 어머니인 안채 할머니가 살았다. 황토와 납작한 돌을 켜켜로 쌓아 올린 담장은 너무 높아 감나무 위까지만 보였고, 시커먼 쇠고리가 달린 대문은 담장보다 높아 애들이 쇠고리에 매달려 사랑채를 넘겨다보기도 했다. 안채에는 할머니가 식모 언니랑 살고 장남인 선비 어른은 사랑채에 살았다. 할머니는 아들만 둘인데 둘째 아들은 서울에 살았다. 선비 어른 부인은 자식도 없이 병을 앓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 읍내에 젊은 부인이 있다고 했으나 선비댁으로 와서 살지는 않았다. 사랑채 건너방에는 손님방이 있고 뒷방에는 젖먹이 아들이 있는 머슴 염서방네가 살았다. 선비 어른은 아침 저녁으로 한복 바지춤에 손을 찌르고 농가를 돌아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 틈에 애들은 생쥐처럼 사랑채 정원을 들여다보았다. 작은 연못에는 물이 졸졸 흐르고 돌틈엔 보라색 난초꽃이 피어 있었다. 무화과와 주먹만한 석류가 입을 떡떡 벌린 채 달려있기도 했다. 둥근 동백나무 때문에 사랑채 마루는 잘 보이지 않았다. 마당을 가로지른 담장에 쇠고리가 달린 샘문은 안채로 통하는 듯했다. 안채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컸으나 그것을 볼 기회는 없었다. 선비 어른 동생이라는 서울 아저씨가 왔다. 큰 키에 데님도 묵지 않은 한복을 입고 희죽희죽 웃고 다녔다. 너무 말라선지 걸을 때마다 온몸이 허수아비처럼 흔들렸다. 걸어가다가 느닷없이 금주를 팠냐고 물어보기 일쑤였다. 애들은 아저씨를 볼 때마다 금주 없다고 놀렸다. 딸 금주가 학교 갔다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죽어 아저씨가 정신이 돌았다고들 했다. 혼자 집에 있는데 아저씨가 왔다. 꽃가니며 디란을 돌며 금주를 부르다가 갑자기 나를 보고 팔을 벌리며 금주야 했다. 나는 깜짝 놀라 금주 아니라고 소리를 질렀다. 한참이나 나를 빤히 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갔다. 아저씨가 집집마다 다니며 금주를 찾는 바람에 밤잠을 설친다고 야단들이 났다. 아니나 다를까 한밤중에 아저씨가 금주를 부르며 우리 집 방문을 열었다. 거의 울듯이 금주가 여기 있다고 방으로 들어오려 했다. 할머니는 금주는 서울에 있다며 막아섰다. 아저씨는 나를 보고 아빠랑 집에 가자고 애원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금주 아니라고 악다구니를 했다. 할머니가 뭐라고 꽥 소리를 지르자 놀란 아저씨가 떠밀려 나갔다. 후다닥 문고리를 거는데 아저씨가 유모, 행자 어디 갔어? 했다. 할머니가 쉿 하더니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행자는 우리 엄마인데 왜 아저씨가 우리 엄마를 찾을까? 한참 만에 들어온 할머니는 등잔불을 꺼버리고 누웠다. 할머니, 그 아저씨가
왜 우리 엄마를 찾아? 할머니는 잠든 척 코를 골았다. 종일 타작마당에서 놀던 날 목가솜처럼 얼굴이 희고 눈썹이 까만 오빠가 선비댁으로 들어갔다. 머리칼은 짧고 오기형과 비슷한 교복을 입고 있었다. 오빠는 날마다 대문 앞에 나왔다. 여자애들은 키득키득 웃으며 오빠 주위를 맴돌고 남자애들은 텀블링을 하거나 돌치기를 하며 오빠 시선을 끌었다. 어느 날 오빠가 어깨에 메추리 새끼 한 마리를 얹고 나왔다. 메추리는 살짝 날았다가 어깨에 안기를 거듭했다. 애들은 흔히 보는 메추리인데도 오빠 어깨에 있는 메추리를 서커스 보듯 신기해했다. 먹이를 갖고 오는 애들한테는 메추리를 만져보게도 했다. 나름 마른 옥수수를 잘게 부수어 가져갔다. 오빠가 옥수수 가루를 받아줄 때 메추리를 만지기도 전에 가슴이 벅차 손이 다 떨렸다. 저녁을 먹고 타작마당으로 갔더니 오빠만 있었다. 수줍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내 눈이 메추리 눈처럼 생겼다고 했다. 메추리 눈처럼 예쁘다는 것 같아 눈을 크게 떴더니 나를 대문 안으로 획 잡아당겼다. 숨바꼭질이라도 할 것처럼 동백나무 뒤로 데려가더니 뽀뽀를 했다. 나는 온몸이 둥둥 떠다니는 것 같고 가슴이 설렜다. 차가운 손이 고무줄 바지 속으로 쑥 들어왔다. 아, 차가워. 오빠는 얼른 내 입을 막으며 주위를 살폈다. 비밀이야. 이제 가봐. 후들거리는 다리로 집에 와서는 방문을 닫아 걸고 거울을 봤다. 메추리알같이 동그란 눈에 얼굴이 발그레했다. 가슴이 두근대고 베슬베슬 웃음이 나왔다. 거울을 100번도 더 봤다. 그래, 비밀이야. 죽을 때까지. 오빠 눈도 메추리 눈을 닮았어. 이제 메추리 오빠라고 부를 거야. 할머니가 실성을 했냐고 하는데도 웃음이 그치지 않았다. 다음 날 웃음을 감추느라 딴청을 부려가며 타작마당으로 갔다. 애들이 아침 일찍 오빠가 서울로 갔다고 했다. 아, 정말? 순식간에 제트기를 놓치고 연기만 보는 듯 마음이 허전했다. 풀이 죽은 채 거울만 들여다보며 메추리 오빠를 불렀다. 할머니는 무엇 때문에 시무룩하냐고 빈잔히 찾았다. 여름방학 때는 오겠지? 여름방학이 까마득해서 훌쩍거렸다. 선비댁 식모 언니가 시집을 가고 길려라는 여자애가 왔다. 키는 나와 비슷해도 나이는 2살은 위라고 했다. 눈이 찢어지고 얼음판에 미끄러질 듯한 말투에 제비꼬리처럼 뒤끝을 올렸다. 붉은 꽃무늬 원피스를 뽐내며 떼국에 절은 내 포플린 치마를 보고 코웃음을 쳤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건만 식모가 아니라 친척 할머니를 돌보러 온 거란다. 길려는 우리더러 동백나무가 있는 정원까지 들어가 놀게 했다. 나는 메추리 오빠와 뽀뽀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동백나무 주위를 맴돌았다. 애들은 타작마당에서 놀 때와는 다르게 발소리를 죽여가며 집안을 살폈다. 정원엔 물이 졸졸 흐르고 바위 틈새엔 손이 베일 듯한 난초가 뻗쳐 있었다. 길려는 학교를 안 다녔는지 글을 읽지 못했다. 타작마당에서 방치기를 할 때면 애들이 일부러 누구 이름을 써놓은 방은 밟지 말라며 길려를 골렸다. 그런 날은 길려가 안채 할머니에게 왜 학교 안 보내주냐고 대들었다. 나는 길려에게 애들 이름만이라도 가르쳐 주려고 했으나 방치기를 안 하면 안 했지. 나한테 글자 배우는 짓은 하지 않겠단다. 대래 할머니들한테 들은 얘기로 매사에 아는 척을 하며 나더러 못하러 학교는 다니느냐고 핀잔을 주었다. 나는 길려보다 아는 것도 없으면서
학교를 왜 다녀야 하는지 의문스럽기도 했다. 선비 어른이 병이 나서 서울로 가고 금주를 찾던 아저씨도 갔다. 사랑방은 자물쇠가 채워졌으나 마루는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애들이 생쥐처럼 들락거리며 발자국을 찍었다. 염서방이 야단을 쳤지만 애들도 만만하게 봐선지 그의 말은 들은 척도 안 했다. 나는 우물가에 갔다가 정자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소곤대는 소리를 들었다. 쟤는 아직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 아마? 모를 테지. 쟤네 아버지도 모른다잖아. 안들 이제 와서 어쩌겠어. 호적에 올려주지도 않을 텐데. 닮기도 했어. 그렇지? 시도둑질은 못한다고 하잖아. 괜히 경치를 들먹거리지 말자고. 몇 년 전에 제 엄마가 왔을 때 온 동네가 오금을 졸였잖아. 그랬지. 근데 제 엄마는 일본에서 뭐 할까? 반하지 뭐. 얼굴이 반반하니까 그걸로 먹고 살겠지. 요즘 그런 여자가 어디 한둘인가? 쟤도 얼굴이 반반한 게 팔자가 보통은 넘겠소. 아주머니들은 내 눈치가 보이는지 서둘러 정자를 떠났다. 나는 양철 통물을 철철 흘리며 집으로 왔다. 할머니, 나는 아버지가 누구야? 그게 무슨 소리냐? 아주머니들이 나더러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를 거라고 했어. 여편네들이 그랬단 말이냐? 나도 얼굴이 반반해서 팔자가 보통이 넘을 거래. 이 여편네들이 애 앞에서 뭔 입방아를 튀었단 말이고. 할머니는 흙바람을 일으키며 아주머니들을 찾아 나섰다. 마침 수철이 아주머니가 기가 펄펄한 할머니와 마주쳤다. 자넨가? 할머니는 머쓱해하는 수철이 아주머니를 다그쳤다. 여편네들이 애 앞에서 뭔 소리를 직결했는가? 아휴, 별말 안 했어요. 애 엄마 얘기가 나와서 제가 불쌍하다고 몇 마디들 했지요 뭐. 얘가 왜 불쌍해? 말이야 바른 말이지. 연애 애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아버지도 없는 데다 엄마도 자라오지 않고. 어디서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직결이요? 악에 바친 할머니가 수철이 아주머니 머리채를 잡아챘다. 키가 작은 아주머니는 양손을 뻗어 허공만 휘젓고 할머니 아기는 머리카락을 한 움큼이나 뽑아진 다음에야 힘을 풀었다. 순식간에 동네 사람들이 싸움판 주위를 둘러쌌다. 수철이 아주머니는 못이 바구니같이 헝클어진 머리채를 이고 사람들 틈을 빠져나갔다. 저그 팔자는 상팔자라서 평생 남의 땅떼기만 파먹고 사는가? 어디서 남의 애 갖고 지랄이여 지랄이? 한 번만 더 주둥아리 놀려봐. 아가리를 쫙 찢어 놓을 테니까. 가시도 진말을 쏟아낸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아 끌어 집으로 향했다. 애들이 우르르 따라오려다가 할머니의 기세에 주춤해져 따라오지 못했다. 다 쓸데없는 소리니라. 엄마는 편지 어디에도 아버지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게 이상하기도 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를 잃은 것만 같아 슬픔이 꾸역꾸역 몰려왔다. 그날로 애들은 내 눈치를 보고 길려는 동네 아주머니들보다 더 나를 몰아세웠다. 원래 예쁜 것들이 팔자가 세대. 할머니들이 그랬어. 내가 팔자가 세 보여? 야, 너나 나나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못 사니까 팔자가 센 거지. 길려가 우물가에서 빨래방망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 엄마 구름, 애기 구름 정답게 가는데 아빠는 어디 갔나? 어디서 살고 있나? 아, 우리는 외로운 형제, 길 잃은 기러기. 눈물이 흘렀다. 엄마, 아버지랑 같이 살지 않는 게 이토록 슬픈 일일까? 엄마는 아버지와 일본에 살아서 자주 오지 못한다고 했다. 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와서 빨간 코트를 입혀주고 간 뒤로 오지 않았다. 설 추석 때나 내 생일에 학용품과 편지만 보내오곤 했다. 일제히 연필 깎기는 애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언제나 할머니는 편지를 품에 놓고 우기네 아버지한테로 갔다.
내가 읽어드리겠다고 해도 들은 척을 안 했다. 편지를 전해 듣고 온 할머니는 한숨이 한자나 길어지며 콧물을 훔쳤다. 할머니 몰래 엄마의 편지를 전부 읽어보았다. 엄마는 잘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할머니는 아프지 말고, 나는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뿐이건만 편지를 읽을 때마다 할머니가 콧물을 훔치듯 나도 목이 메었다. 온다는 편지도 없이 엄마가 왔다. 골목을 끼고 도는 엄마의 머리 옆에 머리기름을 바른 웬 남자가 보였다. 나를 부르는 엄마 품으로 달려들었다. 내가 예전같이 엄마 품에 폭 안기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 몸을 떼어 보았다. 엄마 배가 불룩했다. 엄마를 부축하는 남자는 나를 보고 아는 척을 했지만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았다. 그 남자에게 엄마를 빼앗긴 것 같아 화가 치밀고 눈물이 났다. 방으로 들어와 숟가락으로 문고리를 채웠다. 당황한 엄마가 방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았다. 할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서며 소란스러워졌다. 엄마가 남자를 소개하자 남자는 서툰 말로 할머니께 인사를 했다. 엄마가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할머니는 배고프면 나올 거라며 그냥 두란다. 나는 정말 배가 고팠으나 저녁밥을 굶기로 하고 버텼다. 동생도 싫고 저런 아버지는 더 싫어. 나만의 엄마가 아닌 것이 억울하고 슬프고 외로웠다. 배가 고파 슬그머니 나왔더니 엄마의 눈가가 불그레했다. 남자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만 심하게 도리질을 했다. 날마다 남자는 일부러 할머니를 따라다니고 나는 엄마하고만 지냈다. 물도 길어오고 오일장에도 갔다. 길려와 비슷한 꽃무늬 원피스도 사주었다. 엄마와 행복하게 지내는 순간에도 불안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엄마는 또 떠나버리겠지. 아침부터 엄마와 남자가 떠날 채비를 했다. 엄마는 곧 데리러 온다고 나와 손가락을 걸었다. 고지 언제야? 할머니는 한숨을 쉬고 눈물을 찍어냈다. 애 학교 간 후에나 가지. 남자가 엄마 등을 쌓아누며 골목을 빠져나가니 엄마의 냄새마저 사라졌다. 나는 할머니의 욕지거리에도 학교에 가지 않고 방 안에만 처박혀 있다가 길려에게로 갔다. 길려는 내 원피스를 보자마자 입을 삐죽거렸다. 네 엄마랑 그 남자 갔어? 뭐라고 불렀어? 부르지 않았어. 잘했어. 지가 어떻게 네 아버지가 돼? 쪽발이 주제에. 나도 싫어. 길려는 그 와중에도 내 눈치를 봐가며 자기 원피스가 꽃무늬도 크고 주름이 많아 훨씬 좋은 거란다. 우리 엄마는 그 남자가 놈팡이라 좋은 원피스를 사주지 못했을 거라고. 놈팡이라 안 했어. 야, 척 보면 몰라? 길려는 별것도 다 안다. 엄마는 어쩌다가 그런 놈팡이와 같이 왔을까. 구두를 통시에 쳐넣어버릴걸. 그 남자를 골려주지 못한 것에 화가 더 났다. 나를 데려가도 절대로 아버지라 부르지 않을 거야. 너를 데려간대? 응. 야, 다 거짓말이야. 네 엄마 돈 뜯어먹으려고 붙어있는 거야. 모르긴 해도 나보다 더 구박받는 집에 식모로 보내버릴걸? 길려는 왜 오늘 같은 날도 나를 괴롭힐까? 엄마가 떠난 것만큼 외롭고 슬퍼져서 집으로 왔다. 할머니 품에서 잠들 때까지 울었다. 세상이 온통 슬픈 날이었다. 길려는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안채 할머니한테 야단을 맞았다. 할머니는 긴 담뱃대로 대청을 두드리며 야단을 치고 길려는 우물의 두레박을 텀벙대며 이 집에서 나가버릴 거라고 어깃장을 부렸다. 나더러 같이 도망가자고 꼬드겼으나 싫다고 했다. 평생 이 총구석에서 썩다가 죽으란다.
길려가 안채 할머니 폐물주머니를 훔쳐 도망을 갔다고 소문이 났다. 5일장에서 건달들과 만났다느니 다방 여자를 따라갔다느니 나는 믿기지가 않아 안채 우물가까지 들어가 봤으나 길려는 보이지 않았다. 가끔 내 속을 뒤집어 써도 친구 같았는데 다 생각이 있다더니 결국 폐물주머니였을까. 금주를 찾아다니던 아저씨가 죽었다며 흰 두루마기 입은 사람들이 타작마당을 가득 메웠다. 선비댁 담장 안에선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곡소리 틈틈이 아버지를 애타게 부르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매출이 오빠면 가엾어서 어떡해? 미끄럼을 타고 놀던 무덤 아래쪽에 뻘건 흙을 둘러쓴 무덤이 생겼다. 애들은 금방 묻은 시체는 썩지 않아 귀신이 힘이 세다고 입을 모았다. 해질녘에 보이는 무덤은 금방이라도 귀신이 흙무덤을 밀쳐내고 나올 것만 같았다. 아저씨 무덤이 생긴 후로 애들은 그곳에 가는 걸 꺼렸다. 흰 두루마기를 입은 남자가 대문간에 있었다. 나를 보고 흠칫하더니 대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분명 매출이 오빠 같은데 어찌 나를 모른 척할까? 비밀을 잊었을까? 오빠 눈도 매출의 눈을 닮았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할머니 코 고는 소리가 커질 때쯤 다시 타작마당으로 갔다. 대문은 잠겨있고 틈새로 보이는 사랑채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두런두런 얘기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매출이 오빠 목소리는 찾아낼 수가 없었다. 밤늦도록 타작마당을 서성인 탓에 늦잠을 잤다. 버스 정류장에 있는 사람들 소리에 늦잠을 저주하며 공 튀듯이 튀어나갔다. 매출이 오빠도 정류장에 서 있었다. 양복 입은 오빠는 멀리서 봐도 멋져 보였다. 큰 소리로 불러보고 싶었으나 어젯밤 아는 척도 않던 오빠를 부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집 안으로 들어와 담장 밑에 물통을 엎어놓고 올라섰다. 아랫동네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버스가 올라오고 있었다. 매출이 오빠가 나를 보고 있는 것만 같아 양손을 번쩍 들어 흔들었다. 버스가 정류장에 다다를 때 오빠가 한쪽 손을 들어 보였다. 나는 번개를 맞은 듯이 매출이 오빠를 불렀으나 버스가 쓱 들어와 버렸다. 버스가 떠나고 정류장엔 아무도 없었다. 달이 훌루덩 떨어질 듯 크고 밝은 날 밤이었다. 한밤중에 할머니가 내게 막걸리 주전자를 들리고 선비댁 무덤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밝은 달 때문이었는지 내 발걸음 소리에도 놀라며 오소소 몸을 떨었다. 망주석 틈에 사는 박쥐들이 내 머리 위를 날아다녔다. 할머니는 하필 금방이라도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아저씨 무덤 앞에 나를 세웠다. 서둘러 마른 명태며 곶감과 대추를 상석에 펼쳐놓았다. 대접에 막걸리를 부어 두어 바퀴 돌리더니 2번 절을 하라고 했다. 할머니가 소곤거리며 재촉을 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절을 했다. 아이고 불쌍한 것. 콧물을 훔치던 할머니가 갑자기 상석을 치우더니 나를 끌고 벼롱나무 뒤 어둠 속으로 숨었다. 할머니에게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지만 내 입만 틀어막았다. 졸음이 올 때쯤 할머니가 집으로 가자고 했다. 어쩐지 좀 전의 일이 멀건 달에게 들킨 것처럼 뒤가 캥겼다. 안채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를 부른다고 기별이 왔다. 할머니는 나더러 따라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나는 도둑고양이처럼 따라가 뒤란 안채 할머니 봉창에 귀를 갖다 댔다. 안채 할머니가 긴 담뱃대로 노째 떠리를 땡땡 치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어젯밤에 무슨 짓을 했는가? 지 살아 생전에 그렇게라도 해야 눈을 감을 것 같았구먼요. 이 동네서 쫓겨나고 싶은가?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구먼요. 할머니가 웅얼웅얼
울음 섞인 말을 몇 마디 더 했다. 주둥아리 닥쳐, 요망한 것들 같으니. 또 노재재떨이를 치는 소리에 할머니가 울음을 뚝 그쳤다. 나는 너무 놀라 말똥구리처럼 구르며 집으로 왔다. 안채 할머니의 긴 담뱃대가 내 정수리를 치는 것 같아 이불을 뒤집어 썼다. 동네 쌈딱 가던 할머니가 걷지도 못하는 안채 할머니에게 왜 그토록 야단을 맞을까? 울기까지 하다니. 바느질 하느라 늦었다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할머니가 들어왔다. 자는 척하는 내 등을 툭툭 치며 눈물 머금은 코를 팽 풀었다.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누? 할머니는 내게 엄마의 시간을 시감자처럼 숨겼다. 소문은 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를 거라던 말과 함께 동네 구석구석에서 싹을 틔우고 무성해졌다. 할머니가 동네 아주머니들의 주둥아리를 다 찢어놓을 듯해도 숨겨진 엄마의 시간들은 내 뒤통수를 치며 따라다녔다. 안채 할머니의 노재떨이로도 할머니의 악다구니에도 숨겨지지 않는 소문들이었다. 안채 할머니는 배부른 염서방댁이 수발을 든다고 했으나 우리 할머니가 더 자주 가는 것 같았다. 대문은 거의 열려 있어 사랑채 헛간은 동네 애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겨울이 되자 선비 어른 방에는 염서방네 세 식구가 들어가 살았다. 아기를 낳아야 한다며 따뜻한 방으로 옮겼다고 했다. 안채 할머니는 왜 긴 담뱃대로 대청을 두들기지 않는지 집에 권세 부릴 식구가 없으니 염서방네가 선비 어른방에 들어가 사는 것을 말릴 수도 없었을 거란다. 염서방 자네도 이제 선비 어른이 되었는가? 염서방은 동네 사람들의 놀림에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었다. 애들은 염선비라고 놀려대고 염서방 댁은 보란듯이 사랑채 마루에서 불룩한 배를 두루두루 햇볕에 쬐며 해벌러지게 웃곤 했다. 할머니는 안채 어르신이 노망짓을 하는 것 같다며 혀를 차곤 하더니 대문에 꽃등이 걸렸다. 그리 정갈하더니만. 염서방네가 들어갔을 때는 당신 똥에 엎드려져 있더라잖아. 길려 고년이라도 있었으면 그리 숭하게 죽었겠냐? 어휴. 동네 할머니들은 자신들의 죽음이냐 혀를 차며 눈물을 흘렸다. 사람들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타작마당으로 몰려들자 나는 또 가슴이 설렜다. 버스길이 닳도록 내다보고 타작마당을 가봐도 메추리 오빠가 보이지 않아 허전하기만 했다. 꽃상녀가 들어오고 온 동네가 북적이더니 아저씨 무덤 위쪽에 안채 할머니 무덤이 생겼다. 이제 우리 할머니를 호통칠 사람이 없어졌는데 왜 내가 슬플까? 나도 모르게 안채 할머니를 좋아했던 것 같았다. 쪽진 머리에 한복 치맛자락 끝으로 버선발을 보이며 대청에 앉은 모습이 너무도 고왔다. 테마루엔 항상 꽃신이 놓여 있었다. 고운 꽃신에 발 한번 살짝 넣어보고 싶었다. 노재더리를 두들기며 우리 할머니를 야단친 후로는 무섭기만 했지만 우기 할아버지는 나를 볼 때마다 헛기침을 했다. 수다를 떨던 아주머니들도 애들도 내가 다가가면 말을 멈췄다. 길려가 간 뒤로 나는 누구와도 친구가 되지 못했다. 할머니는 누구든 걸리기만 하면 아가리를 쫙 찢어놓겠다는 듯이 날씨 탓을 하고 동네 개들을 발로 차며 욕을 하고 다녔다. 할머니도 나도 소문에 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왠지 모를 두려움에 할머니만 졸졸 따라다녔다. 저녁을 먹은 뒤 할머니가 이것저것을 챙겨 선비댁 사랑방으로 들어갔다. 타작마당에선 애들이 낄낄거리며 대문을 들락거렸다. 염서방댁이 둘째를 낳는 중이었다. 쇠를 긁듯 앓는 소리에 다들 소름 끼쳐 하면서도 동백나무 주위를 맴돌았다. 정원물은 말랐으나 동백나무는 잎사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꽃을 피워
꽃섬을 이루었다. 염서방땡의 쇠 긁는 소리가 점점 거칠 때 동백꽃이 투두둑 떨어졌다. 꽃잎을 주워 앞섭해 담는데 돼지 멱다는 소리가 났다. 동백꽃을 쏟을 뻔했다. 애들도 놀라 쏜살같이 흩어졌다. 염서방댁이 죽었을까? 아가가 자지러지게 울었다. 고년 앵간이도 컸구나. 그러니 어메가 저래 죽어나지. 할머니는 혀차는 소리를 뒤로하고 집으로 왔다. 감나무에 걸린 달 아래서 동백꽃송이를 쏟았다. 봉긋한 것들만 골라 흙에 심었다. 할머니가 만든 종이꽃처럼 예뻤다. 눈물은 왜 나려는지 밤하늘을 봤다. 배가 불룩한 달이 눈물을 그렁그렁 달았다. 울음이 터지더니 어깨까지 흔들리며 소리가 커졌다. 살인문을 들어서던 할머니가 후다닥 달려왔다. 왜 이러는 거요, 이것이? 울음이 그치지 않았다. 소문에 설마 하면서도 슬픔이 깊었던 것 같았다. 내 등을 쳐대던 할머니가 팔자 타령을 하며 엄마 얘기를 했다. 내 죽고 네 어메가 오거든 서울 아저씨 무덤을 가르쳐 주거라. 소문의 실체가 늘 궁금했으나 할머니가 꺼낸 한마디만으로 가슴이 철렁했다. 할머니는 이런 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탄식과 원망을 섞어가며 엄마의 과거를 끄집어냈다. 서방님 수발을 들라 했더니 덜컥 너를 가져지 않았겠냐. 머리조끼로 소문난 아저씨가 고시에 계속 낙방을 하자 처자식을 두고 고향집에 내려와 공부하는 중이었단다. 안채 어른이 알았으니 가만히 있었겠냐. 17 어린 엄마를 뱀골 팔푼이한테로 보내버리고 할머니도 지금 사는 집으로 쫓겨났단다. 아저씨는 엄마를 찾아 우리 집을 들락거리다가 안채 할머니 보료령에 서울로 쫓겨가고 말았다고. 내가 태어난 줄은 꿈에도 모른 채. 팔푼이 주제에 지시 아닌 것은 알았는지 밤낮으로 때렸다는구나. 만삭인 배를 끌어안고 온몸에 멍투성이가 되어 도망쳐 왔더구나. 안채 할머니는 엄마가 집에 온 걸 알고 밤낮 없이 할머니를 불러들여 노재떨이를 두드렸다. 엄마가 몸을 풀기만 하면 어디로든 내보내야 한다고. 할머니가 매번 무릎을 꿇고 빌어 겨우 갓난애는 두고 엄마만 어디든 보내기로 했다. 엄마는 절대로 동네 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받고서 산후조리도 못한 엄마를 박물 장수에게 딸려 보내며 젖먹이와의 생이별마저 숨을 죽여야 했다. 금주를 찾던 아저씨가 내 아버지였다니. 날 보러 올 수도 없었던 불쌍한 우리 엄마. 소문을 숨기느라 동네 쌈딱이 된 할머니. 그토록 좋아했던 메추리 오빠를 어떻게 내 오빠로 받아들일까? 이복남매의 부끄러운 비밀을 어떡할까? 나는 소문보다 더한 사실에 몸소리가 쳐졌다. 눈을 감고도 웅얼웅얼 마른 울음을 우는 할머니를 눕혀드리고 마당으로 나왔다. 달이 밝아 흙에 핀 동백꽃이 더 붉었다. 시들기도 전에 떨어져 버린 꽃은 엄마를 닮은 것 같았다. 손으로 꽃을 잘 다독였다. 아무리 손빗대기라도 동백꽃만은 권세를 부리지 않겠지? 해마다 엄마를 닮은 꽃을 피워줄 거야. 선비댁 대문에 엄마의 꽃등이 걸리는 날까지 꽃섬을 이루며 피워줄 거야. 나는 아버지 무덤이 있는 곳을 향해 머리를 숙였다. 시감자 같은 엄마의 시간들이 드러난 채로 흘러갔다. 할머니는 날마다 눈물바람이고 엄마는 나를 일본 중학교에 보낼 거라며 편지가 잦았다. 할머니를 어떻게 혼자 두고 가냐고. 중학교 안 가도 된다고 고집을 부려도 눈물을 찍어내는 할머니마저 가야 한단다. 다행히 엄마의 계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남자와 헤어지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사는 일이
쉽지가 않은 듯했다. 읍내 중학교를 버스 통학을 하며 2년을 다녔다. 버스가 하루 2번밖에 없는 터라 새벽 첫 차를 타고 학교를 갔다가 막차를 타고 왔다. 힘에 부쳤는지 많이 야위고 코피도 자주 쏟았다. 그 바람에 엄마의 계획이 앞당겨져 며칠 후면 엄마가 있는 일본으로 가야 한다. 당신 걱정은 하지 말라던 할머니가 짐짓 정수산을 바라보며 혀를 찼다.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가라는 뜻이리라. 엄마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사리문을 나섰다. 햇살 드는 마당가에서 눈만 굴리던 늙은 월이도 따라 나섰다. 돌담 골목이 오늘따라 길다. 삐쭉 나온 돌에 그어놓은 해 그림자 표시가 희미해졌다. 어릴 적 아침 해 그림자에 금을 그어 학교 갈 시간을 짐작했던 흔적이다. 맞은편 우기네 집 양철 대문은 지는 해를 받아 신식 티를 내며 반짝댄다. 야트막한 돌담을 따라 안동네로 들어가는 길. 아들 부부가 도시로 떠나고 혼자 사는 언년이 할머니의 초가 지붕이 내려앉을 듯 낡아 빈집처럼 적막하다. 우리 집과 언년이 할머니 집 사이에는 우기네 밭이 있다. 우리 집은 외딴 집인 셈이다. 집과 집이 붙어 있어야 무섭지 않은데 우기네 밭은 밤만 되면 언제나 무서웠다. 밤늦게 타작마당이나 정수산 무덤가에서 놀다 올 때면 우기네 밭 깼다니 시커먼 사람으로 보여 얼마나 무섭던지. 사리문에 손이 닿기도 전에 자지러지듯 할머니를 부르곤 했다. 선비득 타작마당에서 잠시 서성였다. 손등이 튼 꼬마 녀석들이 돌치기에 여념이 없다. 어린 시절 지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다. 선비댁 대문은 여전히 높으나 담장은 기울어진 가세를 보여주듯 군데군데 황토가 떨어져 나갔다. 열린 쪽문으로 염서방네 계집애가 떼국에 절은 소매에 코를 훔치며 나온다. 아이 뒤로 보이는 동백나무는 꽃이 드문드문 피었다. 꽃섬을 이룰 때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월이를 데리고 정수산으로 올라갔다. 선비댁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겨울 햇살이 조급증을 내듯 산마루를 넘어가고 서리를 뻗쳤던 흙더미가 발밑에서 부서진다. 어릴 적 미끄럼을 타고 놀던 무덤은 더욱 낮아졌다. 안채 할머니 무덤엔 마른 잔디가 부스스하다. 지나치려다가 걸음을 멈췄다. 나는 눈을 똑바로 뜨고 무덤을 쳐다봤다. 당신의 권세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었던 할머니와 엄마의 한 맺힌 인생에 대해,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살아야 했던 내 인생에 대해 따지고 싶었다.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랬어요? 이제 와서 죽은 할머니가 노칫더리를 두들기겠나. 망주석이 달려들어 나를 때릴까. 소문들이 내 귀에 들릴 때마다 달려가서 물어보고 싶었던 말을 쏟아냈다. 어린 엄마를 가난뱅이 팔푼이한테 보내버리니 비밀이 숨겨지던가요? 아버지를 보고도 내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산 저는요. 지금도 신분이 핏줄보다 중하다고 노칫더리를 두들기시겠어요? 오기의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지금 제가 어디로 가는지 똑똑히 보세요. 월이를 부르며 아저씨 무덤으로 성큼성큼 내려갔다. 예전의 붉은 흙도 늙었는지 마른 잔디가 수북하다. 상석 앞에 섰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안채 할머니의 불효령 속에 숨겨진 엄마와 아버지. 내가 금주와 닮았냐고 물을까? 금주 오빠가 내 오빠이기도 하다고 할까? 엄마의 편지를 상석에 놓았다. 배롱나무에 걸린 겨울바람이 편지를 들썩였다. 돌멩이로 모서리를 눌렀다. 제가 안채 할머니의 노칫더리에 숨겨진 아저씨의 딸입니다. 이제 일본에 있는 엄마한테로 갑니다. 아저씨가 찾던 행자, 내 엄마한테로.
누군가가 다가왔다. 뜻밖의 메주리 오빠였다. 어젯밤에 할머니가 선비댁 제사라며 다녀오더니 오빠가 왔던 모양이었다. 이봐, 남의 묘소에서 뭐해? 아, 그냥... 너 그때 걔 맞지? 오빠다. 네, 이복 오빠. 아버지의 아들. 진실을 알릴 때가 온 걸까? 오빠는 아직도 할머니보다 신분이 높아 함부로 대한다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중학생인가? 예쁜데? 이가에 알 수 없는 웃음을 흘린다. 다급하게 오빠를 불렀다. 오빠? 너 설마 그때 일로? 낄낄거리던 오빠가 얼굴을 바짝 갖다대며 음흉하게 속삭였다. 그럼 오빠 노릇 제대로 해야겠네. 뭐라고 말할 새도 없이 입술을 훔치며 무덤 뒤로 몰았다. 오리가 낑낑대자 발로 걷어찼다. 그 틈에 달아나려 했지만 소나기에 잡히고 말았다. 어깨를 움츠리며 감췄던 가슴을 움켜쥐고 나무 등걸처럼 나를 덮쳤다. 오리가 달려들며 지저댔다. 멀리서 할머니가 동네가 떠나가도록 나를 불렀다. 멈칫하던 오빠가 피식 웃고 일어섰다. 옷을 추스르고 상석 앞으로 나오자마자 할머니가 구르듯이 달려왔다. 왜 머리가 짖은 거냐? 모르겠어요. 누구 오지 않았더냐? 할머니가 주위를 살피며 불안해한다. 이런 일을 예견이라도 했을까?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저었다. 절은 했냐? 지금 하려고요. 절을 하면서도 정신이 혼미해져 비틀거렸다. 아버지라 불러보거라. 오늘을 위해 미뤄두었던 아버지를 불러봐야겠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눈물을 찍어내며 재촉했으나 도무지 입이 열리지 않았다. 혼란스럽고 절망적이고 비참한데 눈물도 나지 않았다. 서방님 딸이요. 이제 지 어미한테로 보내니 살아생전 못 돌본 모녀 부디 잘 돌봐주시오. 워리가 무덤 뒤에서 지저대자 오빠가 워리를 걷어차며 나왔다. 할머니가 오빠를 보고 털썩 주저앉았다. 오빠는 무슨 헛소리냐고 노망이 났냐고 눈을 부릅떴다. 나는 그때야 울음이 터졌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숙리 작가님의 동백꽃집 낭독해드렸습니다. 작가님은 2010년 수필로 먼저 등단을 하시고요. 소설은 2018년에 등단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소설 동백꽃집은 어릴 적 부잣집 대문에 서 있던 서울 남학생을 본 기억이 모티브가 되어 쓰셨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풍경 하나에 이야기를 입혀 감동적인 소설을 완성한 작가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소설을 읽거나 들으며 몰입하다 보면 다른 생을 살아보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간접 경험이야말로 삶을 살아가는데 탄탄한 반석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오늘도 핫수담 소설로 편안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낭독을 마칩니다. 핫수담은 다음 소설로 또 뵙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